안녕하세요. 3학년 지연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교육 분야에 대해 이현노 선배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선배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노입니다. 8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주 신흥중학교에서 영어 교사와 교무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속된 말로 존재감이 별로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1학년 때는 또 공부를 별로 못해서 능력별 이동 수업을 때 C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2학년 때는 B반, 3학년 때는 A반으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형의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선배님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님께서는 어렸을 적 꿈이 무엇이었나요? 초등학교 때 꿈은 의사였고 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생기부 보니까 교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둘 다 못하고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공과대학을 가서 포스코라는 곳에 포항제철에 입사를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영어 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선배님께서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사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하고 늘상 만나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꿈을 키워가고 또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는 그 즐거움이 가장 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천직을 가지셨네요. 그러면은 선배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고 이제 선배님께서 꿈꾸시는 교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육 철학 좀 너무 거창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글자로 교학 상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공부하는 그게 제 꿈이고요. 사실 가르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영어에 보면 educate라는 단어는 가르친다는 보다는 끌어낸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그 잠재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결국 이루게 만드는 이게 가장 큰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바로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께서는 그럼 저부터 다시 할까요? 지금 들은 내용을 좀 더 듣고 해야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나도 헛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라고 하면 교학상장 네 글자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르치면서 배우고 즉 학생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식으로 보면 교육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아요. 영어에서 educate라는 단어는 교육하다라고 번역은 하지만 실제로 끌어내다는 말이거든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도와주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말로 이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시나 전달이 아니라 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가르치면서 또 끊임없이 대학원도 다니고 또 평소에 공부도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훌륭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교사로 생활하시면서 이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보람 있었던 순간, 반대로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이나 슬펐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사의 행복은 바로 제자들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현재 상황이 미흡해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이 점점 성장해서 나와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대로 좀 전달을 하자면, 제가 1학년 입학할 때 영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파벳도 제대로 몰랐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영어 전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 임용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합격을 해서 교사로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2시간씩,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4시간씩 제가 공부 지도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루 동행학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중 언어 동아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학생들이 본인들이 필요해서 나와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길게는 3년 내내 하는 친구도 있고, 짧게는 1년, 더 짧게는 6개월 정도 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데, 스승의 날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그때 배운 것이 도움이 돼서 지금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하는데, 특히 영어 공부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참 행복했어요. 정말 보람찬 순간들이네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선배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개발을 하시나요? 네, 자기 개발, 이거 참 말이 쉽지 끊임없는 도전이자 노력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영어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까 공대 이야기 살짝 했는데요. 공과대학 전기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하고 영어는 사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1학년 때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일단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 나서 바로 대학원에 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또 쉬고, 그러니까 석사 학위하고 1년 쉬고 박사 학위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대 다닐 때 읽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좌절했던 타임지도 20년 정기 구독을 해서 계속 읽어봤고, 그 다음에 영어에 관련된 잡다한 책도 많이 읽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나 라고, 다른 사람의 가르치는 내용과 모습 또는 방법,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밤 늦게까지 구박을 받아가면서 유튜브도 시청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영어 지도 방법도 많이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피나는 노력들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이제 혹시 유학은 다녀오셨나요? 혹시 다녀오셨다면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유학은 못 가봤고요. 대신에 이제 연수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 1년을 쉬면서 이렇게 연수 다니는 그런 연수 말고요. 교사가 되어서 다니는 연수 있어요.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실제 가서 공부하는 그런 연수로는 6개월짜리 한번 국내 연수인데 그 연수 중에는 한 달이 외국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미국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여름방학 때는 그 영국에 가서 한 달간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도 많이 봤던 캔터버리 테일 있죠? 캔터버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시절에는 제가 사실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참 부끄럽지만은 영어 교육과 다닌 사람이 영어를 못했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부끄럽지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원어민 교수가 미국에 40일 동안의 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전체에서 15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갔었는데요. 그때가 1996년도입니다. 그때 가서 연수를 했다는 표현보다는 얼굴에다 철판을 깔고 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때 철판을 깔고 와서 그 이후부터 저는 영어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원어민들이 보이면 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가서 말도 붙여보고 그러면 또 제가 틀린 말을 하면 그 원어민들은 다 알아듣죠. 여러분도 경험해서 알잖아요. 원어민들이 이렇게 한국말 할 때 다르게 또 틀리게 말을 해도 알아듣고 여러분이 수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원어민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막 손으로 써가면서 외우는 공부보다는 그런 계기가 돼서 배운 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교육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보고 듣고 그 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50% 이상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는 기억하기 싫어도 90% 이상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면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도전해 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원색적이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쪽팔림은 영원한 실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을 꼭 우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시작합니다. 실패하는 거, 잘 모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속된 말로 다 까불려야, 즉 정상으로 오면 다 드러내놔야 그것을 가르쳐주거나 정정해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유학을 다녀오지 않으셔도 훌륭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체험을 통한 학습은 이제 오래 기억에 남는다. 되게 좀 인상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사로서 이제 워라밸, 워킹 라이프 밸런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금방 우리 한탁이 학생이 원어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췄나 솔직히 잘 모르는데 제 주변의 동료들이 저를 이야기하기를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해요.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늘상 우리 학생들만 생각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라는 생각을 잘 감지를 못했고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실행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게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120년사 쓰면서 사실 더 일중독자 같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간간히 좀 제 삶도 돌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요즘에 첼로 연습을 하면서 그 음악에도 조금 하면서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학생들을 위해 삶을 헌신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워커홀릭인 것처럼 막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교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 질문은 금기 질문인데요. 우리 뭐 직업을 가지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제가 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요즘에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교사 급여 뭐 이런 또는 월급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호봉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교사들 이제 초호봉은 사범대를 졸업하면 9호봉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서 영어 교사 자격증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제 똑같이 2급이지만 8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급여가 점점 올라가니까 맨 처음에 급여는 사실 일반 직장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지만 나중에 그 퇴직할 때 무렵에 가서는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급여는 별로 걱정 안 하시고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답이 애매한 답이 됐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 잘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영문학과 대학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혹시 영문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받는 것과 영어 교육과를 나온 학생 이 차이가 많이 클까요? 일단 배우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 영어 교육과에 가면 영문법, 이제 통사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긴 하는데 그 다음에 영어 역사, 그러니까 영어사라고 얘기하죠. 의미론, 그 다음에 형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용어가 생소하지 뭐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 공부할 때 뭐 어근도 배우고 또 접두사, 접미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또 명사에다 뭘 붙이면 뭐 형용사가 된다든지 이런 등등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형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쪽에 또 그다음에 영어 교수법 애들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하는 영어 교수법 쪽에 더 많이 치중해 있고요. 물론 영미시랄지 영미 소설은 배우고는 있어요. 영어 교육과에서는. 근데 이제 영문학과 가면 처음에 이야기한 나머지 과목보다 뒤에 이야기한 두 과목 영미시나 영미소설 이쪽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이제 교육대학원입니다.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이어서 교육대학원을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2급 자격증을 취득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 이상 안 줘요. 맥시멈이 10%입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전북대학교 영어 영문학과가 120명씩 뽑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6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60명의 10%면 6명만 그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는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면서 자격증은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거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완전히 아까 설명한 대로 중복되는 설명이지만 교육대학원을 가면 이제 그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선생님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는 길은 총 3가지 설명드린 거라고 봐요. 영어 교육과 졸업하고 또 영어 영문학과를 가서 교직과정 10% 내지 또 그 이하 줄 때 거기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대 교육대학원을 지나가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졸업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은 같지만 배우는 과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많이 다른가요? 만약 다르다면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네. 첫 번째 질문 yes no question은 대답이 뒤에 없어지잖아요. 예,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가공하고 소화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떠먹여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까 선생님이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끌어내는 수업을 유도하면 수업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또 일단은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만 또 그 학교가 좋은 학교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소화시켜서 떠먹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시험 고3이 대학 갈 때 시험 뭐 보죠? 제목이? 그러죠?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 수학이 뭐예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오면 제가 공대도 다녀보고 사범대도 다녀보고 대학원도 다녀봤고 저도 또 대학원 강의도 해봤지만 대학교에서는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방향만 안내해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대학 가서 교수님들한테 무엇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시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공대일 때는 이런 거 몰랐어요. 나중에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일단 교수님들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커리큘럼을 짜서 안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책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거나 또는 도서관에 가셔서 빌려보거나 요즘에 발달해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시고 자기가 그거를 요약, 정리,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해요. 물론 요즘에 모 대학에 거론하면 안 되죠, 이거. 자, 모 대학의 우수 학생들 보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에 뭐 토시까지도 그대로 써야 A+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깜놀했는데요. 대학교는 단순히 교수님이 전달하신 거를 듣고 기억해서 그거를 내놓는 게 이건 교육은 정말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 경험에서 살짝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것만이 자기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포항제철 어차피 이야기했으니까 그 경험도 살짝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대를 졸업하고 83명 중에 15명밖에 취득을 못한 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이쯤 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사 현장에, 전기공사 현장의 총책임자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때 제가 흉내 좀 떼볼까요? 목에 힘 많이 들어갔어요. 당당하고. 그런데 포스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되는 순간에 느낀 게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12년에 대학 4년 동안 16년에 뭘 배웠다는 말이지? 정말 허탈하고 좌절감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써먹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지식을 배워가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은 별것이 없다는 걸 느꼈고요.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방법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한 이후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의 양보다는 그 지식을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익혀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방향이 엇나간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됐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범대 공통으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자격증이 나오고 임용고시를 봐야 학교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임용고시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 네. 임용고시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데 이제 난이도와 어떻게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경쟁률은 얼마나 센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영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다 궁금하고 방법을 찾고 싶어 하실 텐데 일단 제가 94학번으로 그러니까 수능 1기생이거든요. 제가 수능 1기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전라북도는 특수까지 합쳐서 13명밖에 안 뽑았어요. 우리 영어는 한 명도 안 뽑아서 할 수 없이 경기도로 가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벌써 8명 모자라는 10대 1이었거든요. 150명을 뽑는데 1492명이 왔어요.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공부한 뭐 동기지만 그 어린 동생들 그 머릿수 딱 보더니요. 벌써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험한 말로 이야기하면서 너네 마 산수 계산도 못하냐. 임용구 씨는 내가 떨어지거나 붙거나 하니까 2대1이지 어떻게 된 마 10대1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쟁률은요 지금 현재 20대1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경쟁률은 눈에 보이는 경쟁률 갖고 기죽지 마세요. 저는 금방 이야기한 대로 모든 시험의 경쟁률은 2대1이다. 내가 붙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든든해지지 않을까요? 제 착각인가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방법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혼자 공부하기는 너무나도 벅차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제가 나온 전북대로 예를 들을게요. 전북대학교에서는 제가 다닐 당시에는 그 교육 과정만 이렇게 하지 교수님들이 이 임용고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교수님 그래도 좀 도와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내려보시면서요. 야, 멍군 대학교가 학원이냐? 저 충격 먹었어요. 그렇죠? 대학교는 학원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대학교가 학원화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저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그룹을 짜세요. 자, 그룹을 짜서 공부를 하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도 그랬고요. 임용고시도 그랬고 저는 그룹 스터디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공대 다닐 때 했던 그때도 여기 우리 고등학교 후배들 둘 데리고 셋이서 공부해서 셋 다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임용고시 합격할 때도 150명 중에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 딱 3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이 총 6명이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다 떨어지고 남학생들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남학생이 16명 합격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학생이 그러니까 산수로요. 남학생이 임용고시 합격할 확률이 그러니까 조금씩 약 간략 이렇게 하면 100대 1 정도 돼요. 여기 잘랐다 다시 하시죠. 네. 그게 왜 딱 이 타이밍에 중요한 타이밍 어디서부터 다시 하죠? 그러면 경쟁률부터 다시 할게요. 네. 자, 150명 중에 우리 남자 선생님이 16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교원대 학생이 8분이고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이 3분이고 제주대학교 학생이 2이고 기타 1명씩이었습니다. 그럼 비율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공부한 사람과 그룹 스터디 하면서 공부한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32살의 나이에 20살짜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4학년 마치고 방학 때 서울에 노량진에 학원을 다닐 경제적인 여력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나 또 저희 자녀에게 자존심도 서지 않아서 저는 학원은 못 가고 아까 그 친구들이 제가 계속 그룹 스터디를 하라고 쫄라대서 자기들끼리 하기 뭐하니까 인사치레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덥석 물어버렸죠. 그래서 5명이 하려고 했는 거를 6명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이 다 됐어요, 임용고시에.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룹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똑똑하니까 저 아이에 또는 저 형한테 뭔가를 배워서 내가 꼭 합격해야지, 이 따위 생각을 하면 아예 때려치라 그랬어요. 말도 진짜 이렇게 험악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나는 떨어져도 좋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 여기 같은 우리 동기들에게 다 퍼부어주고 가르쳐줘서 나머지를 다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6사람이 똑같이 가진다면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밟아야 내가 내신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 한쪽 마음 구석이라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다 버리시고요, 내가 가진 거 이 친구에게 다 줘서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올라가게 해야지. 그러면 그 친구가 또 나한테 줘서 나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셔야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음을 아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룹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제 선의의 경쟁, 또 이제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합격할 것이다.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영어 교사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하면 뭐가 보이시나요? 예, 구글 번역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저도 여기 있는데 요즘에 일반인들이 뭐라 그러죠? 영어 필요 없어. 이거 있으면 다 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면 그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영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복잡한 영어, 그냥 전문 용어 좀 쓸게요. 복문이 들어가면 구글 번역기 번역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내보면 실제로 구글 번역기 돌려서 오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이거 한 페이지만 딱 읽으면 이 아이가 번역을 했는지, 이거 구글 번역기가 했는지 그냥 압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한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한없이 발달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 한국말로 예를 들자면 노랗다라고 하면 영어로 yellow겠지만, 물론 영어에도 yellowish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누르팅팅하다, 이런 느낌을 기계가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영어 교육 필요 없다, 영어 교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육은 기계가 보충은 해줄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의 미래는 그래도 아직은 밝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표현이 제대로, 제 마음이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교사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는 말씀이 있듯이 교사는 일단 그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월급에 대한 개념은 버리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신다고 그러면 교직에 절대로 오지 마세요. 네, 정말 저는 반대합니다. 실망하고 본인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교직에 오실 분은 첫 번째, 일단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자기 깊은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직 오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고요. 아까 공부하는 방법할 때 살짝 이야기했듯이 우리 학생들과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고 동료와 서로 상생하는 이런 거 꿈꾸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생태주의라고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의 중요성을 하는데요. 물리적 환경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심리적인 환경이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직사회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장래 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대로 멘토 도우미 역할을 하실 각오가 돼 있는 분들만 좀 교직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무리한 부탁이지만 제가 23년 동안 늦깎이로 교직 사회에 와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해 봤는데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어교육 분야에 대해 이현도 선배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해요.